안녕하세요. 국세기본법 2주차 기본법의 통칙,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대한 학습 내용을 전체적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세기본법에 대한 통칙,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대해 이번 학기에 학습할 내용은요. 제1절 이제 총칙, 그리고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장, 그리고 국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 그리고 과세와 환급, 그리고 조세 쟁송, 우리가 억울하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행정소송이죠. 예, 국가에 대해서, 그 과세관청에 대해서 어, 이제 시비를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세쟁송,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이렇게 국세기본법은 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장 같은 경우에는 조세쟁송과 관련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법에 가깝습니다. 특별히 뭐 외워서 뭐 암기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절차상에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됐던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고 적용을 바로바로 레시피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세자에 대한 권리 및 보칙은요, 납세자에 관련됐던 음, 이제 권리 의무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이란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이제 총칙이 나와 있는데요. 이 1절 총칙에서는요, 국세기본법에 대한 통칙, 그리고 기간과 기한의 개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서류의 송달과 인격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우리가 학습할 내용, 그리고 국세기본법 통칙, 그리고 기간과 기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간략하게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국세기본법은요, 국세에 관한 관세, 지방세는 따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첫 번째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사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칙법으로서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불복 절차에 관련됐던 불복 절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조세 소송에 관해서 행정소송법 을 적용을 배제하고요. 행정소송 규정 등에 대한 일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커다란 이제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넓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관한 것만 나와 있고요. 관세와 지방세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사항에 대한 우리가 개별세법이라고 하면은 소득세, 부가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개별 세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개별세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공통되는 사항만 성격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불복 절차에 대한 불복 절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세기본법에 대한 통칙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요. 자, 국세기본법에서의 목적과 내용인데요. 자, 국세기본법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납세자의 권리 의무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또 과세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세기본법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제정을 했고요.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세모 1세법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은 피하고요. 세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등만을 뭐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권리구제에 대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를 규정하는 권리구제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1세목, 하나의 세목에 1세법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권리구제 절차법을 두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나라는 국세기본법 7장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자, 우리 7장에 조세쟁송에 관련됐던 법이 있죠. 예. 불복 절차에 관련됐던 법. 그래서 7장에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 헌장, 수정 신고와 경정 청구, 국세의 환급과 국세환급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국세기본법에서 이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용어에 대해서도 자, 한 번씩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법은요, 각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국세기본법에서는요, 사용하는 용어와 뜻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두고 있습니다. 국세와 세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세라는 것은 뭐예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리고 상속과 증여세법, 그리고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그리고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주세, 그리고 인지세, 그리고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우리는 국세라고 합니다. 본래 관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국세에 속하지만은요, 국세기본법에서 따른 국세라는 용어에서는 뭐예요?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 내국세만을 가리킵니다. 라는 거죠. 내국세. 관세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제 국경세라고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요 국세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세법이다라는 그런 용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법에는요,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개별세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 절차법이라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일반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세법에 속하지만은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세법이라는 용어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조세는 뭐하다?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고 다시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나눈다. 그 내국세가 뭐예요? 국세기본법상 용어 국세, 그리고 세법, 국세기본법은 예외로 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법.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가산세와 강제징수비, 그리고 지방세, 공과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가산세는 뭐예요? 맞습니다.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각종 의무의 불이행에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에 속합니다. 그런데 소득세에 관한 가산세는 그 자체가 소득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가산세도 뭐다? 국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제징수비라는데 예전에는요, 그 옆에다 체납처분비라고 써요. 지방세법은 아직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어, 지방세법에서는 아직도 이제 체납처분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체납처분비라는 어떤 것인가, 강제징수비라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 중에서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그리고 보관, 그리고 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러한 강제징수비는요, 국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라고 했죠. 강제징수비라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가산세를 포함해가지고 독촉장을 내고 1차 독촉 그리고 뭐예요? 독촉이 끝나면은 압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재산 뭐예요? 재산을 처분해야 되겠죠. 그죠? 매각에 관련됐다. 그래서 압류, 보관, 그리고 매각에 드는 총 토탈 비용. 그래서 국세 공무원들은 매각에 참여하지 않고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캠코에서 이렇게 압류 중인 자산들을 이제 매각을 합니다. 그 매각을 하면은 뭐 요즘은 AI가 많이 발전해서 AI가 하나요? 네, 맞습니다. 실무자가 따로 있어요. 네, 캠코 직원 하나 선임을 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데 그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이제 실비가 들잖아요. 이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여러분들 배우셨죠? 출장비 대표적인 케이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던 인건비 그리고 관련됐던 뭐그 각종 수수료 공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강제징수비가 먼저 가산세, 본세보다 먼저 우선해서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에 대한 체납이 있었는데 그 20억에 대한 자산 압류를 예를 들어서 이제 30억짜리를 토지를 압류를 해서 매각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매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들었어요. 강제징수비가. 그럼 뭐부터 깐다? 20억 원에서 까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5억 원 실제 들어가는 경비부터 이제 차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비고요. 국제 징수에 관한 절차를 한번 어, 보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 들여가느냐라는 거죠. 징수한다는 거죠. 자, 국세의 징수 절차에 관한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요, 국세징수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세징수의 절차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임의적인 징수 절차가 있고요, 강제적인 징수 절차가 있습니다. 임의적 징수 절차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납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에 따른 징수 절차를 가리키는 거고요. 강제적 징수 절차는요. 독촉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한다? 이제 실력 행사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류를 하고요. 압류가 끝나면 지정 시간이 되면 매각을 하고요. 청산의 과정을 통해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보시면은요, 국세징수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개별세법, 그러니까 여기서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는데 영역이 나눈 거 있습니다. 개별세법, 우리는 대표적인 케이스 뭐라 그랬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 퇴직과 양도소득세라고 이 국세를 대표적인 개별세법인데요. 여기서 규정하는 건 뭐까지?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는 납부를 했다 한다면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 고지서까지 발부를 해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개별세법에 대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이 뒤부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야, 너네들은 이제 손을 떼. 누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금 체납하면 뭐 88 기동대 해가지고 그 뭐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세금 징수하고 막 그런 거. 그죠? 거기서 이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국세징수팀이 따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제 납부 기한까지 여기까지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면 뭐예요? 여기까지는 개별세법 너네들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들어갈게 우리한테 넘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났다. 납부 기한이 그러면 뭐예요?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체납이 들어가는 거죠. 체납에 따라서 뭐가 들어가는 거죠? 독촉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독촉장으로 해서 납부 기한을 두고요. 납부 기한이 지날 때까지 안 냈다. 그럼 뭐 한다?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를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강제적인 징수 절차라는 거죠. 납부 고지까지는 뭐예요? 납부 고지 및 독촉까지는 징수 절차는 임의적인 뭐 한다? 징수 절차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납부 고지가 있는 경우에 법정 신고 기간에 법정 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납부를 했다. 그럼 뭐예요? 경정 납부 고지를 해서 납세 기한 후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건데, 과소 신고를 했다. 그럼 뭐예요? 과소 납부를 해야 되고, 경정 납부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경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다는 거죠. 결정을 어떤 상황에서, 이거 디시전이라는 거예요. 디시전. 결정을 하는 거죠.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신고를 했지만 납부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뭐예요? 무납부 고지, 그다음에 기한 후 납부 이런 식으로 세무서에서 납부 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징수 절차를 보시면은 5월 1일 날, 5월 30일 날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데 납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8월 10일까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럼 여기서는 누구까지? 국세기본법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개별 세법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고지서 납부기한 독촉, 임의적 강제징수 절차까지는 뭐예요? 국세징수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체납처분은 자력집행권을 인정을 해주고 법원에 대한 개입 없이 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방세와 이제 공과금에 대한 용어를 한번 더 살펴볼게요.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법 규정에서 규정하는 것. 우리 이제 대표적인 지방세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차 가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세. 네. 자, 공과금은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징수 예에 따라서 납부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련되는 강제징수비를 제외한 것들은 모두 이제 공과금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 납세자, 그리고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그리고 원천징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여러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때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에서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라고 한번 했었죠. 제2차 납세 의무도 배우셨죠.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도 배웠죠. 국세징수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됩니다. 자,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국세 징수에서 납부할 의무는 제외를 한다라는 거죠. 국세를 징수해서. 그래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요. 납세자라는 것은요. 납세 의무자와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우리는 납세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에는요, 연대납세 의무자와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2차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요, 납세자를 가름해서 납세 의무를 지닌 자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보증인인 경우에는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 담보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뭘 요구합니까? 맞아요. 보증, 보증인을 요구한다. 여러분들 보증은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친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보증보험증권을 끌어준다. 한 100에서 200이면 퉁쳐요.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이제 국세도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납부할 보증을 이제 납세 보증인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는요. 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은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하는 금액에서 지급받는 개인의 소득세를 차감하고 잔액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월급날이 언제죠? 네. 그 월급날 저기 뭐예요? 4대 보험 떼고 또 뭐 떼죠? 네, 소득세하고 지방세 떼잖아요. 소득세하고 지방세 떼는 그 자체가 누구라고요? 누가 떼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떼면 뭐예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걸 원천징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어떤, 음, 뭐 정치적인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거 나거나 또는 불합리하다 하면 뭐예요? 나가서 각자 저기 그 광화문이라든가 용산 그쪽에 가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수가 많아지고 저기 뭐 공공 질서의 안녕을 위협한 경우에는 뭐예요? 경찰이 와서 네, 대형 버스로 이제 차벽을 세우죠. 네, 그리고 뭐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를 보이면은 뭐 물리적인 걸 동원해서 이제 그 세력이 확산되는 것을 봉쇄한다는 것이 원천 봉쇄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득이 생기자마자 뭐 한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과 소득세와 중세를 원전일세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요, 한번 볼게요. 납세자에는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징수 납부 의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자가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를 승계받은 자, 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여기는 물적 납세 의무자를 포함하고 있으면 납세 보증인도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에 대한 뭐예요?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세 의무자를 조금 더 범위를 더 넓게 한다는 것이 납세 의무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못 받으면 뭐예요? A라는 사람하고 연관되는 B라는 사람에게 납세 의무를 승계시켜 버리는 거죠.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거나 사업을 같이 했거나 공동사업자거나 여러 가지 기타의 사유로 인해서 납세 의무에 승계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의무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죠. 자, 징수 납부 의무자 보겠습니다. 징수 납부 의무자는 맞아요. 원천징수 의무자, 우리 월급날에 뭐예요? 회사, 그리고 부가가치세 대리납세 의무자, 그리고 납세조합의 소득세 징수 납부 의무자, 납세조합이 징수 납부 의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를 이렇게 소식으로 한번 살짝 봤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이렇게 큰 파이에서 큰 틀에서 그래서 원천징수 대리납부 의무가 있고요. 납세 의무자는 조금 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 그래서 법적 신고기한, 과세표준 제출기한, 납부기한, 고지서상, 납부기한은 언제냐, 신고 납부기한은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용어에서 이제 과세기간, 과세표준 신고서, 전자신고, 법정신고기한 이런 것이 있는데요. 과세기간은 뭐예요?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 이것을 우리는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부르고죠. 그리고 소득세법에서는 뭐예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과세기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요, 양자를 총칭해서 뭐라고 부른다? 과세연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그런 시간적인 그 계산 기초가 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대부분 뭐예요? 이제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이 몇 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을 이제 1년이라는 것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세 기간도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은 어떻다고요? 사업연도의 시작과 끝을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은 뭐예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런 거. 네.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용어가 이것저것 이렇게 또 낯이 있고, 아, 그 소득세법에 들었는데 그 소득세법만이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법인세법 이런 거, 부가가치세법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대한 범위를 조금씩 넓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과세 표준입니다. 벌써 많이 들어보셨죠? 과세 요건, 납세 의무자, 과세 요건 네 가지 있었죠? 과세 대상, 예, 납세 의무자,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트 메뉴 있었죠? 세율. 네. 자, 과세표준 한번 보겠습니다. 세법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우리는 종량세라고 하고요. 또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우리는 종가세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에 속하지만 예외적으로 종량세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과세표준에 대한 용어에 대한 뜻이 그렇다면은 과세표준 신고서는 어떨까요?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우리는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라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그리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계산서 이런 것도 나오겠죠. 상속세도 증여세도 퇴직소득세도 양도소득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되는 거죠. 과세표준에 대한 수정신고서, 당초에 제출한 신고의 기재사항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가 수정신고와 그리고 경정청구에 대해서 개념을 한글 초성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후반부의 수정신고와 기한후 신고, 뭐 이런 부분들, 국세기본법에서도 또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법정 신고 기한 다섯 번째 있는데요.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수강 신청 기한입니다. 등록 기한입니다. 등록 기간입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기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딱 정해져 있는 날.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며칠부터 며칠까지예요?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고요. 신고 기한은요. 네,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간은 시작과 끝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얘기하고 기한이라는 어떤 종점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전자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등 국세기본법, 세법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 여기서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서비스, 그래서 HTS라고 이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터넷상에서 뭐예요?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죠. 소득세 신고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메일로 받아서. 네. 자, 그럼 세무공무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요, 국세청장, 국세청장, 그리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세무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세무공무원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수관계인. 네. 여기서 이제 특수관계인을 제가 5개를 이제 교재를 따다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특수관계인이란 뭐예요? 본인과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본인과 임원, 그리고 사용인 등이 뭐예요? 경제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자, 그리고 본인과 주주, 출자자 등 경영의 지배관계자 있는 자를 우리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총칙에서는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의하고 각 세법의 조항에서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을 뭐예요? 인용해가지고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범위를 각 개별세법에서 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정된 각 법령에 따른 대표적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세부 위치를 소개하면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요. 과점주주 판단에 대한 규정인데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보면요. 페이지 78과 109페이지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통정호의 담보권 설정 계약에 대한 추정에 대한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고요. 소득세법에서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과세표준 계산할 때 나오고요. 상속증여세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예요? 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요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상증에서의 변칙적인 거래에 따른 이익 증여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요 5개의 사항을 한번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을 슬라이드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가 과점주주 판단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2차 납세 의무자의 구체적인 범위 해가지고 무한책임 사원은 한 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을 말하고요. 여기서의 과점주주란 뭐예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한 명과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들 주식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뭐예요? 발행 주식수의 50%를 초과하면 여기서 50%에 언더라인 하고요. 그 법인의 경영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통정 허위 및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한 추정. 그래서 담보권자 계약의 통정 짜고 친다는 얘기예요. 통정한 허위 계약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세무서장에 있다. 다만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전에 내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이라든가 또는 질권 그리고 저당권 설정 계획이라든가 임대차 계약,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 또는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으로 그 타짜, 예, 짜고 친 거짓으로 추정하는 통정한 허위 계약으로 추정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의 특수관계인이란 납세자와 친족관계 그리고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고 경영의 지배관계가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영의 지배관계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갑질하는 사람 직장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 말 어감이 참 그렇죠? 네. 자, 이것을 통정한 허위 계약임을 세무서장이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통정한 허위 계약이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그 개연성이 고도로 높은 경우에는 이를 통정 허위 계약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반증에 의해 번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있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부인 요건, 특수관계인 사이로부터 해당 법인의 부당행위, 그리고 계산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특정한 거래로 현저한 이익에 대한 분여, 나눴다는 거예요. 이익을 나눠 가졌다. 분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경우로 조세회피 의사에 대한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득세법에서도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행위와 계산의 유형이 있죠. 그래서 소수관계인, 그래서 시가와의 거래 차액이 5% 상당하는 금액이 뭐예요? 상당한 금액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경우에서, 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법인세법과 그리고 소득세법에 대한 비교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적용 대상 소득은 제한이 없고요. 포괄주의고, 소득세법에서는요, 출자 공동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 기타, 양도소득에 한한다. 그리고 이자, 일반적인 배당, 그리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부인의 대상은 뭐냐? 부인의 대상이면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손익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가지금 인정이자는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자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금업은 제외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당의 계산 부인 소득세법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도 있고요. 고가취득 저가 양도에 대한 부인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 한번 살짝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법에서도 증여와 관련됐던 부분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부당의 계산 부인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와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와 용역의 시가를 뭐예요?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와 같은 경우는 부당하게 낮게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시가로 공급가액을 책정하고요. 대가를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하고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과세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인 경우에도 용역의 시가로 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사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요.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서 질문하거나 또는 해당 장부 또는 서류를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우리는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데요. 국세기본법이 세법과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에 관해서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뭘 준용한다? 국세기본법을 따른다라는 거고요. 예. 자, 이처럼 국세기본법보다 우선해서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법의 특례 규정을 예를 들면인데요. 실질과세 원칙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규정이 있고요. 연대납세 의무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소득분배의 비율에 따른 납세 의무를 지을 수 있고, 제2차 납세 의무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면제되는 부분, 그리고 물적 납세 의무, 그리고 경정 등에 대한 청구, 이건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경정 청구 기한의 특례 규정이 있거나, 또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영리 내국법인의 분류과세 특례 규정, 그리고 국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과 충당과 환급, 분식회계로 인해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세액에 대한 제한 특례 규정, 그리고 심사와 심판. 요 8가지 항목은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독자적으로 출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기본법하고 개별세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과 기한이 있어요. 기간과 기한은요. 기간이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되는 시간을 말하며 기한이라는 것은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 채무 이행하기에 정해진 일정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로 보시면 되겠네요. 기간 손익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죠? 일정 시점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손익계산서고요. 그리고 일정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뭐예요? 소득의 상황, 자산의 상황과 이걸 나타내 주는 건 뭐예요?
기간에 대한 것은. 그렇죠.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기간과 기한. 자, 기간의 계산 방법은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기본법 또는 그 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뭘 따른다? 민법에 따른다라는 거. 세법에 따로 기간과 기한을 제한하는 법은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 이제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산점은 기간을 일, 며칠, 몇 주, 몇 개월, 몇 년으로 정하는 기간은 여기서는 초일 산입을 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고 연령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료점 기간을 일주, 월, 년으로 정할 때는 그 기간 말의 종료 기간이 만료로 한다라는 거고요.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할 때는 역에 따라 계산한다. 즉 기간을 일수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고요. 월이나 연 그리고 그 연의 장단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윤년이냐 평년이냐 그런 것도 문제 삼지 않고 월도 마찬가지죠. 큰 달 작은 달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규정은 기산일을 일로 정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여쭤보면 하시고요. 기한에 대한 특례. 자, 신고 기한이 동요일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네. 토요일이나 일요일 경우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 및 일요일 대체공휴일 근로의제에 날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여기서 공휴일에는 광복절, 3.1절, 광복 개천절 한글날 얘기하고 1월 1일 그리고 설 연휴 그리고 석가탄신일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현충원 그리고 추석 뭐 기독교 산식 공직선거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자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다음 날 납부할 수 있게 된 뭐예요?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오늘 시켰으면 뭐예요? 복구가 됐다. 오늘까지가 아니라 다음 날까지. 네. 서류 제출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에 대한 송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류가 상대방에 도달하기 전에 발생했던 도달주의, 그 우편 신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편 제초는 우편으로 신고 청구한 경우,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수정 신고서, 변경 청구할 때는 우편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우편 소인인 라고 하고요. 만약에 납부 기한이 오늘이었어요. 그런데 가까운데 세무서는 없는데 뭐가 있어요? 우체국이 있네요. 그럼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 납부 기한이다. 그럼 오늘까지 소인이 딱 찍히면 뭐예요? 그 다음 날 납부 기한이 지나서 세무서로 가겠죠. 그래도 뭘 인정해 준다? 신고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편 소인 다시 예, 우편 소인이 찍힌 날 불복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 제출할 때도 같은 원리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신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보시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납부기한이 연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재난이 됐을 때도 세금에 대한 징수, 유예, 납부기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그 지역은 모두 신청 안 해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된다는 거겠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기한의 연장은 3개월, 90일까지 신고와 관련돼도 기한 연장은 9개월 넘지 않는다. 그래서 9개월까지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재지변 등에 대한 사유로 인해 기한 연장을 했을 때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통지에 대한 기한은 네, 국세기본법에 정한다. 그리고 납부 기한은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기간을 일주, 월, 연으로 했을 때, 그래서 기간에 대한 사례 부분인데, 요거는 이렇게 잘 보시면, 2월 6일부터 10일이다. 그럼 기산일은 언제부터? 2월 7일부터 며칠까지? 2월 16일까지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하면 뭐예요? 10일 딱 되죠. 일로 계산하는 거예요.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자, 3월 31일로부터 1개월이다. 그럼 언제?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2월 6일부터 2개월이다. 그럼 2월 7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날 그리고 8월 30일부터 6일까지 6월 6개월이다. 그럼 며칠까지요? 다음에 2개월까지 자, 1월 1일부터 2개월이다. 그러면 1월 2일부터 며칠까지 만료일은 3월 2일까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퀴즈입니다. 다음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뭐뭐이다. 다음 네모의 가로에 들어갈 용어는요. 가로는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에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교통, 에너지, 환경,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를 말한다. 본래 관세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에? 아이고, 여기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속하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뭐라는 가로는 용어에 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내국세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퀴즈는요. 다음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국세에 관한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퀴즈를 한번 간단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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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국세기본법의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총칙법인 성격이 있고요. 다음 중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얘기하고요. 세 번째 취지에 대한 정답은요. 국세에 관한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한다?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보겠습니다. 2주차 과제입니다. 과제는 오늘 수업한 내용을 간단히 욕심 정리해서 LMS 파일로 과제물을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비대면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